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4주차 1차 시 강의입니다. 4주차 1차 시 강의는 2장 엔트로피와 온도에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는 엔트로피의 예제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시에는 볼츠만 인자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주차 3차 시 수업에서 우리는 확률과 열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최빈 배열은 두 개의 다중도 곱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배열을 우리가 최빈 배열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학습했고, 결합계에서의 최빈 배열은 두 개의 스핀 과행이 서로 같을 때 에너지 교환에 대해서 평형 상태가 된다. 최빈 배열에서 평형 상태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평형의 조건은 두 개의 스핀 과행이 서로 같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장 내에서 접촉하고 있는 두 스핀계의 경우에 우리 스핀 과행은 어떻게 계산하고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4주차 1차 시 수업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두 결합계의 열평형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열 접촉한 두 개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을 통계적인 관점과 열역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 접촉을 이루면서 토탈 에너지, 총 에너지가 일정한 두 결합계의 다중도인 경우에 우리 이제 다중도 함수는 두 개의 다중도 함수의 곱으로 주어지고, 그놈을 모든 에너지, 가능한 에너지의 썸메이션을 해줬을 때 이 두 결합계의 다중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스핀 과잉 S1의 썸메이션으로 나타냈는데, 결국은 그 에너지는 그 스핀 과잉의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놈을 뭐 S1으로 계산을 하던 아니면 이제 에너지로 계산을 하던 그 결과는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놈을 S1 대신에 이제 U1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썸메이션으로 표현하는 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서 다중도 함수의 가장 큰 값이 결합계의 성질을 지배한다. 다시 말해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다중도 함수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최빈 배열을 가질 때 결합계의 성질을 지배한다. 최빈 배열을 찾아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우리가 극대 조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미소 에너지 교환에 대해서 요 두 다중도 함수의 곱의 미분값, 전체 다중도 함수가 두 결합계의 다중도 함수의 곱의 미분값이 0이 될 때, 그때 극대 조건을 갖는다고 했죠. 그리고 2차 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되면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x하고 y의 함수로 주어진 놈이 이제 x의 함수의 곱과 y 함수로 곱으로 주어졌을 때 이 펑션의 large f의 극대 조건을 우리가 찾으면 요 놈의 df는 0이 돼야 되는데, 요때 이 놈을 미분한다는 얘기는 x로도 미분을 해주고 y로도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df는 x를 갖고 있는 놈은 이 f밖에 없으니까 g는 이때 constant, 그래서 g의 partial f, partial dx, 그 다음에 dx 플러스 y에 대한 미분은 g라고 하는 놈은 y의 펑션이기 때문에 f는 그때 constant가 되고 f times partial g, partial y, dy 요 놈이 0이 되는 조건이 이 펑션의 극대 조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놈을 다중도 함수의 경우에 이 다중도 함수는 U1과 U2의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이 다중도 함수의 극대 조건을 찾는다는 얘기는 dg는 0이 돼야 되는데, dg는 g2 partial g1 partial u1 du1 플러스 g1의 partial g2 partial u2 du2가 0이 되는 조건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g1은 단지 그 u1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요 number of particle, 입자수의 함수이기도 하는데 편미분을 취한다는 얘기는 다중도를 우리가 유한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고 나머지는 n1 입자수는 고정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첨자는 G1을 유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고 나머지는 일정하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입자수만 얘기했지만 여기 입자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들도 유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 일정하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유한하고 U2, 총 에너지 유한 더하기 U2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유한 더하기 U2는 일정한데 요 놈을 미분을 해주면 DU1 더하기 DU2는 0이 되겠죠? 혹은 뭐 DU1은 마이너스 DU2. 그래서 요 놈을 U2의 함수가 아니라 U2는 U1의 함수, 마이너스 DU1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뭐 U1을 U2의 함수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중도 함수의 극대 조건, 다중도 함수를 미분을 해주면 이러한 표현식을 얻을 수가 있고, 토탈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DU2는 마이너스 DU1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요 DU1은 이제 공통인수로 나가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G2, DG1, DU1은 G1, DG2, DU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를 해주면 G1분의 DG1, DU1은 G2분의 1에 DG2, DU2 at constant number of particle, 입자수가 일정할 때 이렇게 주어진다. 사실 입자수만 일정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에너지만 변하고 나머지는 다 일정하다. 그런 개념으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G1분의 1의 DG1, DU1은 뭐냐면 이 함수를 로그 함수, 로그 LNG, 우리가 다중도 함수의 로그 함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LNG를 U로, 인터널, 내부 에너지로 미분해주면 G분의 1에 DG, DU,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로그 함수, 로그 LNG1을 U 안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 값이 G1분의 1에 DG1, DU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요 함수를 G1분의 DG1, DU1을 LNG1을 U1으로 미분한 것과 같고 마찬가지로 G2도 LNG2를 U2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서 다중도 함수가 극대 조건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각각의 다중도 함수의 로그 값을 에너지로 편미분을 시켰을 때 두 개의 값이 같다. 그게 이제 열평형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중도 함수를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을 시켰을 때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우리가 그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 접촉을 이루면서 토탈 에너지가 일정한 두 결합계의 다중도에서 이 열 접촉을 한 두 결합계가 열평형을 이루는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로그 함수를 에너지로 편미분을 시켰을 때의 값이 같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하나의 그 S1이라고 하는 시스템, 즉 입자수가 N1, 에너지가 U1, 그리고 S2라고 하는 시스템, 입자수가 N2, 에너지가 U2인 시스템 사이에 에너지 교환만 이렇게 가정을 할 때, 토탈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교환만 이렇게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열 교환이 두 시스템 사이에 열량의 교환은 곧 에너지 교환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Q는 열량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이 다중도 함수의 로그 값에 비례하는 값으로, 그리고 그때의 비례상수로가 이제 볼츠만 상수,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는 KB, LN, G로 정의하면 이 열평형 조건은 G1은 LN G1은
S1 나누기 KB 볼츠만 상수, ln-G2는 S2 나누기 KB 볼츠만 상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ln-G1는 이 엔트로피의 미분으로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볼츠만 상수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캔슬 될 테니까 요 표현식은 열평형 조건을 다중도 함수의 로그 값에 대한 내부 에너지의 미분으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그놈은 결국은 엔트로피를 KB ln G로 나타내주면 얘는 이제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해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얘는 열평형 조건은 ds1, du1 at constant number of particle은 ds2, du2 at constant number of particle이 바로 열평형 조건이 된다. 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볼츠만 상수는 이러한 값을 갖고 우리가 이 그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을 한다. 나머지는 다 일정하다. 여기서 이제 입자수뿐만 아니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부피, 뭐 압력 이런 나머지 놈은 다 일정한 경우에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한 값을 T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놈은 뭐냐면 열평형 조건에서는 T1분의 1은 T2분의 1 이렇게 될 때니까 결국은 열평형 조건에서의 템퍼러처는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한 거를 이렇게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와 내부 에너지의 관계는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을 하고 나머지를 다 일정하게 할 때 값은 T분의 1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하고 나머지 입자수 등을 일정하게 했을 때를 T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두 시스템에 열접촉한 두 시스템의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서 이 개의 시스템의 연력학적인 변수들, 입자수, 부피, 에너지, 엔트로피, 압력, T 이런 것들이 다 연력학적 변수인데 이런 놈들이 아주 작게 변할 때는 우리가 미소 변환을 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 엔트로피가 굉장히 작게 변할 때 델타 S는 어떻게 쓰면 되죠? 델타 U분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S는 굉장히 미소 변환을 하는 경우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템퍼러처로 나눠준 게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 고전적인 연력학적인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안에 입자수가 일정할 때 단위 온도당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엔트로피의 변화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게 고전 연력학에서 배운 엔트로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온 열량은 일부는 내부 에너지에 쓰이고 나머지 일부는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하는데 쓰인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는 보통 단위 템퍼러처당 열량의 변화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dQ는 T분의 du 플러스 dW인데 내가 이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T분의 dQ는 T분의 du, dW가 일정할 때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dQ라고 쓰지만 그것은 결국은 곧 T분의 du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열량의 변화량 대신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 접촉한 두 개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시스템 1은 내부 에너지는 U1, 온도가 T1, 그리고 엔트로피가 S1이고 시스템 2는 내부 에너지가 U2, 템퍼러처가 T2,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S2인 경우에 만약에 S1의 템퍼러처가 더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두 시스템을 이제 열 접촉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는 U1 시스템, S1 시스템에서 S2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시스템 S1이 잃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델타 U만큼의 에너지를 잃었다고 하면 시스템 2는 그만큼 그 S1이 잃은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U만큼의 에너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면 시스템 1의 U1의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상태 에너지에서 처음 상태 에너지를 뺀 게 마이너스 델타 U가 될 테고, 그 다음에 S2가 얻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2는 나중 상태의 에너지에서 처음 상태 에너지를 뺀 그 플러스 델타 U. U1은 마이너스 델타 U만큼의 에너지를 잃었고, U2는 플러스 델타 U만큼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엔트로피는 U1과 U2의 함수일 텐데, 전체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U1과 U2의 함수인데, 엔트로피는 그 S1, 그 시스템 1의 엔트로피를 U1으로 편미분해주고, DS1, DU1 times DU1인데, 델타 U1인데, 델타 U1은 마이너스 델타 U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S2를 U2로 편미분을 시켰을 때 DS2, DU2, 델타 U2가 될 텐데, 이 델타 U2는 플러스 델타 U의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델타 U1 자리에는 마이너스 델타 U, 델타 U2 자리에는 플러스 델타 U를 대치해서 썼고, 이제 델타 U가 공통인수니까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해 준 게 템퍼러처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T1 분의 1, 요 놈은 T2 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보호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T1 분의 1 더하기 T2 분의 1의 델타 U가 될 테고, 요 열 접촉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이 T1이 고온이고 T2가 저온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이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템퍼러처가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나중에 열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없지만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비가역 과정이라고 했죠. 한 과정에서 열 접촉 후에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 접촉한 두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통계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열 접촉 전에 토탈 에너지는 U고 시스템 S1의 에너지는 U1, S2의 에너지는 U2. 그때의 다중도는 S1은 G1, S2는 G2. 그 요놈을 갖다가 이때 우리가 엔트로피, 이 접촉 전의 토탈 엔트로피는 SI, Initial State의 토탈 엔트로피는 KBLNG1 더하기 KBLNG2 두 엔트로피의 합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 접촉한 후에 이놈은 이제 로그 함수,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합이 되지만 이 로그 함수는 두 개를 더해주면 곱해줄 수 있으니까 KB의 LNG1 곱하기 G2.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중도 함수는 곱으로,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합으로, 그렇게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유일한 펑션은 우리가 로그 함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접촉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열 접촉 후에는 이 접촉한 시스템의 전체 다중도는 G1 곱하기 G2 다중도 함수의 곱으로 주어지고, 이제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는 이 U1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그 U1 값을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이제 접촉한 후에 이 토탈 그 접촉한 후 시스템의 결합계의 전체 다중도 함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했고, 이놈은 접촉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접촉한 후에는 이 시스템이 결합계는 항상 최빈배열을 쫓아간다고 했죠. 최빈배열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결국은 최빈배열에 도달을 할 테고, 그 두 결합계의 다중도 함수는 최빈배열의 다중도 함수에 근접을 하게 될 테고, 그때 나중 상태 엔트로피는 KB의 ln 최빈배열의 엔트로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두 접촉 전과 접촉 후의 엔트로피를 비교해 보면 최빈배열의 엔트로피가 가장 큰
그 가장 큰 다중도 함수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final state의 엔트로피는 initial state의 엔트로피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열 접촉 후에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중도 함수가 최빈 배열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최빈 배열이 가장 그 접촉 후에는 최빈 배열을 향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입자수를 n은 우리가 개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입자를 좀 더 집어넣는 방법. 입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다중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를 또 증가시키게 되면 에너지가 좀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를 좀 집어넣어서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 엔트로피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입자수는 일정할 때 우리가 이 볼륨을 좀 증가시키면 입자가 좀 더 활발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엔트로피는 입자수가 일정할 때 볼륨이 일정하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나누기 템퍼러처인데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그 dW, PdV 그래서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자 몰레큘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결합을 우리가 떼어내게 되면 요놈들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엔트로피가 이 경우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 제형 법칙,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세 번째 개와 열 접촉하면 모두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형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시스템이 B라고 하는 시스템과 열평형 상태에 있고 A라고 하는 시스템이 C라고 하는 상태하고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B라고 하는 시스템과 C라고 하는 시스템은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에너지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열은 일부는 시스템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고립계가 열평형을 이루어 배열 상태에 있지 않다면 최빈 배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의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은 최빈 배열을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다중도 함수의 개념으로 그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연력학적인 해석은 어떤 순환 과정에서도 열원에서 열을 빼내어 모두 이것을 일로 바꾸는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열기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열기관에서 연력학 제2법칙의 해석인데,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켈빈과 플랑크라는 사람, 켈빈 플랑크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3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온도 0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이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오늘 배운 엔트로피 법칙은 통계적인 해석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 연력학적인 해석을 연력학에서 우리가 사실 배웠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리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카르노 기관이 있습니다. 카르노 기관이 고열원에서 QH의 열을 받아서 기관이 W만큼의 일을 하고 나머지를 저열원으로 이제 내보내는 놈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고온의 열원, 열량분의 기관이 한 일이 이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입니다. 이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엔진을 발명을 했어요. 엔진을 발명했는데 이 사람이 발명한 그 엔진은 QH 프라임의 열을 받아서 W만큼의 기관이 일을 하고 나머지를 내보내는 이러한 열기관을 발명을 했을 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 에타 I라고 하는 거는
QH 프라임분의 W의 열 효율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내가 만든 열 기관의 열 효율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W만큼의 일을 했을 때 열 기관의 열 효율이 더 높다고 하는 거는 그 공급된 열량 QH 프라임이 요 카르노 기관에서의 공급된 열량 QH보다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은 열량을 공급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열 기관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높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르노 기관보다 큰 효율을 갖는 열 기관을 이제 우리가 발명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발명한 카르노 기관의 이 사람이 발명한 열 기관을 우리가 일반적인 카르노 냉동기에다가 이제 결합을 시켜서 카르노 기관의 냉동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카르노 냉동기라고 하는 거는 저열원에서 QL의 열량을 뽑아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W만큼의 일을 하고 고열원으로 QH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는 기관이 이제 카르노 냉동기가 되는데 이 카르노 냉동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발명한 이 열기관 I라고 하는 걸 이제 붙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발명한 열기관에서 W만큼의 일이 QH 이 W만큼의 일을 공급을 해서 그 W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카르노 냉동기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W라고 하는 건 우리가 QH 마이너스 QL인데 그 값은 QH 프라임 마이너스 QL 프라임과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QH 마이너스 QH 프라임은 QL 마이너스 QL 프라임 그래서 QH 마이너스 QLH 프라임은 QL 마이너스 QL 프라임이 될 테고 그 값을 제가 Q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I 기관의 열 효율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크다면 아까 QH가 QH 프라임보다 더 크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Q라고 하는 열량은 양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접촉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떠한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를 Q라고 하는 열량을 저열원에서부터 뽑아가지고 이놈이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Q라고 하는 열량을 뽑아가지고 냉장고에 공급을 해서 냉장고가 Q만큼의 열량을 고열원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외부에서 전원 공급이 없는, 외부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완벽한 냉장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열기관이 너무너무 유명한 열기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냉동기를 보게 되면 이 냉동기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보면 우리가 고열원이 얻은 엔트로피와 저열원이 잃은 엔트로피, 고열원이 얻은 엔트로피는 TH분의 Q가 될 테고 이 저열원이 잃은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TL분의 Q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이 될 텐데 우리가 TH는 TL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음수가 됩니다. 그렇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냉동기를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든 냉동기는 열역학 제2법칙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냉동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기관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카르노 정리라고 하는데, 카르노 정리는 같은 두 열원, TH하고 TL의 같은 두 열원 사이에 작동되는 어떤 열기관도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카르노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작동되는 열 기관이 있어요. 고열원에서 Q'의 열을 뽑아가지고 열 기관이 W만큼의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열원으로 Q만큼의 열을 내보내는 이제 일반적인 열 기관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완벽한 perfect refrigerator를 붙여놓게 된다면 이렇게 만들어준 이거를 활용한 복합 열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열기관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이놈을 이제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열인데 이놈을 재활용해서 퍼펙트 리프리저레이터를 달아서 다시 재순환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열기관에서 Q 프라임 마이너스 Q만큼의 열을 공급받아서 버려지는 열은 없고 그 받은 열을 모두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perfect refrigerator는 우리가 완전한 냉동기는 만들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기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열역학적인 해석. 어떤 순환 과정에서도 열원에서 열을 빼내요. 이것을 모두 일로 바꾸는 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켈빈 플랑크의 열역학 제2법칙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기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번 4주차 1차 시 엔트로피 수업에서는 두 결합계의 열평형 조건은 어떤 시스템의 다중도 함수의 로그 값의 그 에너지 변화량과 시스템 2의 다중도 함수의 로그 값의 에너지 변화량은 입자수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 항상 같다. 그게 열평형 조건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K, ln, S는 K 볼츠만 상수 곱하기 ln 다중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놈은 이제 엔트로피로 이놈은 결국은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편미분 해준 놈은 두 시스템에서 같다라는 얘기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놈을 갖다가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을 해주고 나머지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게 했을 때 그 값을 템퍼러처분의 1로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고 이 두 놈이 같을 때는 열평형 조건은 온도가 같다라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열역학 제2법칙을 통계적인 관점과 열역학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 2차 시 엔트로피 예제 수업에서는 열 접촉한 두 고체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 예정이고 또 양자 단조화 진동자의 다중도 함수와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